이제는 몇 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왜 정체가 오는지를 알게 됐어요. 정말로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원하는 토익 점수 안 나와가지고요 많이 힘드시죠? 정말 현장에서 마주한다면은 위로의 말을 건네겠지만, 오늘은 제가 현실적인 조언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은요, 600점 이하 분들이 보시기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가 향상되고 나서 점수의 정체가 왔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익은 실제로요, 점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요, 점수의 정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700점대에서 점수의 정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의지박약하고 본인이 나태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 끄적이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 점수가 정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점수 정체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점수가 안 오를 수밖에 없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의 양도 충분하고 의지도 충분하고 간절한데 점수가 정체가 돼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조언으로요,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파트 5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독해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토익에서는요, O형식 문장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O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목적어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바로 이렇게 던지잖아. 목적어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 뭐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몇 가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O형식 대한 이해도 있고 기본서에서 이런 내용을 본인이 리뷰를 할 때는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막상 그런 단어에 뭐가 속해 있는지를 말해보라고 하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기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 유형을 1초 만에 바로 찍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냥 이해만 하고 암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에 꾸역꾸역 문제는 맞출 수 있다. 근데 어버버거리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꾸역꾸역 맞추는 느낌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면요, 화면에 문제를 하나 띄워볼게요. 지금 이 빈칸 자리 보어 자리로서 형용사 자리라는 것 알고 계시죠? 분명히 지금 여기에 형용사를 찍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단 말이야. 누군가는 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빈칸 뒤에 전치사 of 보고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각 챕터별로 이해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챕터마다 주로 박스가 돼 있고 암기를 해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야.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넓혀둬야 됩니다. 정말 너 점수 나오려면 암기해야 돼. 이해만 해서 감각으로 푸는 데는 분명히 정체가 올 수밖에 없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토익 학습 루틴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루틴이 없다면 당연히 만드셔야 되고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더 효율적인 루틴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무턱대고 나는 순수 공부 시간이 5시간이나 돼, 6시간이나 돼, 나는 지금 엉덩이 무겁게 공부하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에게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이 루틴에 관해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주고 싶지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공부 시간도 다르고요, 본인의 레벨 정도도 다르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우선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요일도 설정을 따로 하셔야 되고요, 이 리뷰를 하는 날짜도 당연히 설정을 해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모든 파트를 기계처럼 리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약점인 파트에서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쏟고, 그리고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LC 기준으로 잡아보자. 이제 파트 3나 파트 4는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런데 파트 2에서 많이 틀릴 것 아니가. 그러면은 시간을 파트 2에다가 압도적으로 넣어서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요, 네가 하고 있는 루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진짜 루틴 엉망 돼가지고 1시간 공부 대충 하다가 유튜브 토익 영상 봤다가 배고파서 밥 먹고 토익 인강 1시간 대충 듣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 정말 타이트하게 정해둬야 됩니다. 스스로가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지만 지금 정체된 이 점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이 세 번째 이야기 때문입니다. 리뷰가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리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해야 되냐면 이 문제와 보기를 만들었던 지문을 만든 출제자와 소통하듯이 리뷰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저도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으면서도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문제 리뷰할 때 꼼꼼하게 하고 분석하는 눈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문을 띄워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고 다시 리뷰를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할 건가요? 잘 들어봐. 어렵다. 기본적으로 있잖아, 형용사 명사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와 있지. 이거는 이미 토익 출제자가 이런 거야. 이 정도는 네 이미 알잖아. 그래서 있잖아, 내가 한번 꼬울게. 형용사 명사까지는 니한테 줄게. 그 앞에 빈칸 뚫으면 니 뭐 할 건데 문제가 나오거든. 형용사 명사 앞에 부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형용사 명사가 있잖아. 마치 복합 명사 마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럼 얘는 뭘 꾸미냐면, 얘는 얘를 꾸미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 자체를 꾸미는 거야. 덩어리를.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형용사 명사에 가두리를 이렇게 딱 치고 마음속으로 이게 덩어리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돼. 방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형용사 명사가 덩어리잖아. 그럼 여기 뭐가 정답이어야 되게? 형용사가 정답이라서 이 덩어리를 바로 꾸며야 돼. 근데 나에게 주어진 형용사 명사가 형용사가 그냥 명사를 만약에 딱 꾸미는 형태잖아. 그럼 뭐게? 퐁당퐁당으로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형태가 되어야 돼. ED로 끝나는 거 형용사라고 했지. 형용사 찍을래? 부사 찍을래거든? 이거 부사 찍고 틀리더라 애들. 프로모셔널 아이템스 하면 왠지 이거 같지 않나? 그냥 프로모션 아이템 같지 않나? 프로모셔널이 꾸며준다기보다 하나의 덩어리 같지? 그럼 뭐가 정답이게? 이 형용사가 와가지고 이 덩어리 자체를 타겟팅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출제자와 소통하듯이 리뷰를 하라는 건 뭐냐면, 출제자가 지금 이 문제를 왜 냈냐면 형용사와 명사가 주어진 상태에서 앞에 빈칸을 뚫어서 보기에 형용사와 부사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리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제자가 형용사 명사까지는 나한테 주고 나서 이 형용사와 부사 이 자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해야 됩니다.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볼게. 이 문제를 리뷰할 때 지금은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스킬 쓰니까 이게 정답이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출제자가 ing나 ed의 분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출제하겠네.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려서 ing나 ed가 나올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출제자가 이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내겠다.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파트 7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중지문이나 삼중지문이 그냥 배치가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출제자가 고통스럽게 아주 체계적으로 지문 배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문에 갑자기 이런 내용들이 생뚱맞게 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출제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면서 해야 돼. 지문에 어떤 내용을 배치를 한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야 되잖아. 특히 연계 문제도 내야 되잖아. 그러면 읽을 때부터 출제자가 어느 부분에서 연계를 했을지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지문 봐봐봐. 그냥 지문 내용 잘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환불 내용이 왜 나오는데, 곧 있잖아, 문제에 나올 어떤 사람이 환불을 받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야. 출제자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손을 탁 끊으면서 출제자의 마음을 읽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강사의 입장으로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선배로서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점수가 정체가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몇 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왜 정체가 오는지를 알게 됐어요. 정말로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점수는 따고 싶은데 변하지 않아요. 너가 안 변하는데 점수가 어떻게 변해? 시험 곧 코앞이고 막막하니까 이런 영상 보고 있는 것 아니야.
작심삼일 하지 말고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들 스스로에게 강하게 메시지 던져서 이 점수 정체를 정말 끊어내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